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생각보다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건설사들에게 처음으로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는 파산 위기로 무너져가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해서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어요. 근데 사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해결책을 내세운 것이 바로 이 무담보 대출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어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파산하는 건설업체들이 늘어나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줄이기 시작하죠. 대출을 줄이니 시장의 유동성은 돌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냉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은행들에게 무담보 대출의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고요. 즉 중국 정부는 부동산의 위험을 은행에게 전가시켜서 위험성을 분산하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위험성을 같이 분산해서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지만, 만일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이 은행에게 전가만 되는 그림이라면 중국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 있는 은행들은 경제와 부동산을 부양하라는 당국의 계속된 압력에 의해서 영업이익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출금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창조은행 본점인데요. 예금된 돈을 찾기 위해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은행은 파산한 헝다그룹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달려간 것이죠. 창조은행은 사무실에 위안화 지폐벽을 세우면서 예금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허난성에 있는 이천은행도 뱅크런을 막기 위해 현금 다발을 쌓아놓고 은행 업무를 보았지만 결국 뱅크런은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중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뱅크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형 국유은행도 마찬가지죠. 중국 대형 국유은행의 순이자 마진을 올해 상반기 1.74%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보통 업계에서 평균 수익의 기준치인 1.8%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인 LGFV의 최대 채권자가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중국에 있는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토지 사유권이 없는 중국에서 토지 판매는 최대 70년간의 토지 사용권을 임대하는 것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평균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인 셈이죠. 이 LGFV라는 특수법인이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면 그 자금으로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LGFV는 개발한 시설 운영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공익 인프라 사업이라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2022년도 상반기 LGFV가 받은 융자 3,346건 중에 84%가 재대출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LGFV는 새 대출을 일으키거나 회사채로 기존 대출을 돌려막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GFV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들은 수익성보다도 담보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중국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구조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 업체의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LGFV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윤활유 역할을 담당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황은 급변했죠. 토지 사용권 매각이 부진해지자 지방정부는 부족해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을 LGFV에게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LGFV는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본래 목적인 인프라 개발에 쓰지 않고 지방정부에 헌납하는 상황이 된 셈이죠. 즉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사줘야 되는 토지 사용권을 LGFV가 대신 사주면서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건전성도 약해지면서 지방정부의 문제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정부의 수익 감소는 자연스레 중국 정부의 수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LGFV의 채무는 지방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이 LGFV의 부채를 2019년도 말 기준 49조 3천억 위안으로 추산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인데, 이 수치는 2019년도 중국 GDP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은 통계 자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LGFV의 부채는 중국 GDP에 근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즉 LGFV의 부채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이고 이 부채의 최고 채권자는 중국의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악조건에 있는 중국은행이 부동산 위험까지 전이가 된다면 아마도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빠른 시일 내로 중국의 부동산이 전세계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수많은 경제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중국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전세계 금융위기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기사에도 헝다그룹 파산이나 비구 이완 등 몇백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해서 전세계 금융위기로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잘못된 분석이죠. 일단 중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 정치가 가능한 국가예요. 게다가 상하이 역내 시장과 홍콩 역외 시장을 통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주요국 통화 가치의 묶음인 통화 바스켓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독특한 환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의 위안화로 된 부채들은 교환사채든 어음을 통해 돌려막기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번 헝다그룹 부채 문제도 자회사인 헝다음료와 헝다자동차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돌려막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빠른 시일 내로 터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것도 존재하죠. 바로 달러화 표시 채권인데요. 역내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채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동안 자금 조달이 절실했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달러로 빌린 채무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이번에 헝다그룹이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한 이유도 위안화 표시 부채가 아니라 달러 표시 부채를 갚지 못해서죠. 헝다그룹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LGFV가 대신 달러 채권 발행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달러 채권을 발행 시에 보증을 선 기관은 중국의 지방은행들이고요. 2021년도에만 28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정도로 많은 양의 달러 채권을 발행해 왔는데 그 당시 금리가 연 4.5에서 5.5% 수준으로 3, 4% 수준이었던 중국 투자등급 회사채보다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제로금리였던 시절에 5%대 수준의 금리라 면 2022년도나 2023년도에 발행한 금리는 굉장히 높을 것이고 위험성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높은 이자의 달러빚마저도 중국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인하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나 된다고 해요. 즉 중국의 부동산은 경제 성장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변동환율제를 사용하는 글로벌 국가들은 금리를 미국과 같이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금리가 높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기업들의 수출입은 이전보다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의 가장 큰 경제 성장 동력인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의 직접적인 규제들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게 되죠. 당연히 중국 부동산 시장에 쌓여있던 거품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즉 미국의 높은 금리는 중국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고용시장과 경제 성장률이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는 빠르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부동산 위기는 이미 수년간 기사와 매체들로 접하면서 현재까지도 기사화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위기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정확한 상황과 정부의 대처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중국 관련 기사나 유튜브 영상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중국 주식이나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간을 오래 두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리오프닝과 신흥국 기대감만으로 중국 쪽 투자를 섣부르게 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